여러분, 황혼에 찾아온 사랑을 믿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3세 정은숙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헌신하고 퇴직한 후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5년을 홀로 살았죠. 강서구에 시가 8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퇴직연금과 예금 2억까지 남부럽지 않은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은숙에게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밥을 먹어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바쁜 일상에 치여 자주 연락하지 못했죠. 은숙은 외로웠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 서예반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67의 박종태. 단정한 인상에 부드러운 말투, 중소기업 임원 출신이라며 자신도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죠. 선생님 처음 뵀을 때 왠지 통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종태는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가고 맛집을 찾아다녔죠. 생일에는 진주 목걸이를 선물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숙 씨, 남은 인생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어요? 은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자녀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봤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어. 어떻게 그래? 하지만 은숙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으니까요. 결국 결혼식이 올려졌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은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이 남자가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꽃다발을 사다 주던 남자가 국이 짜다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내 전부야라던 남자가 어느 날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죠. 아들이라는 남자가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꺼내 먹었고, 딸이라는 여자는 이혼했다며 아이 둘을 데리고 아예 눌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이 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꾸자. 우리 부부잖아. 은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박종태 씨 새 부인이시죠? 저 김말자라고 해요. 종태의 전처예요. 전처라고요? 종태는 분명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당신 세 번째 피해자예요. 은숙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 넉 달 만에 1억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고 이제 집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자니 그것 바라는 소리가 두렵고 혼자 감당하자니 막막합니다. 은숙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새벽 5시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가방에 챙겨 몰래 집을 빠져나왔죠. 모텔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도와줘. 과연 은숙은 사기꾼 남편에게서 빼앗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자신의 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숙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사기꾼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직후 은숙에게 찾아온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63세 여자가 황혼 재혼 사기꾼에게 맞서 싸운 기록.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난 후 찾아온 뜻밖의 선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본 사연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은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3초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챕터 1 재앙의 시작.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피로 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63세 정은숙이 신랑 박종태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숙의 얼굴에는 오랜 외로움을 떨쳐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하객 한 명이 은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 나이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은숙이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종태가 은숙의 어깨를 감싸며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잘 살겠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종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피로 연장 구석 테이블에 앉은 두 남녀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은숙의 아들 현우가 턱을 괴고 앉아 신랑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딸 수아는 입술을 꾹 깨문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오빠, 저 사람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흥신소에서는 깨끗하다고 했는데 현우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수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현우가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외로우셨겠지. 우리가 자주 못 찾아뵈서 6개월 전 구청 문화센터 서예반 첫 수업날이었습니다. 은숙이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고 화선지 앞에 앉아 있었죠. 오랜만에 뭔가를 배운다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손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요. 옆자리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돌리자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박종태였죠. 종태가 자연스럽게 은숙의 손을 잡아 붙잡는 각도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결 편하실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은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종태가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어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같은 반이 된 기념으로요. 종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종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거든요. 어머, 그러세요?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여의었어요. 은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생님 처음 뵀을 때 왠지 통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종태가 따뜻한 눈으로 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전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했어요. 지금은 연금으로 조용히 살고 있죠.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35년 일하고 퇴직했어요. 선생님이셨군요. 어쩐지 품위가 느껴진다 했어요. 종태의 말에 은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요? 늙은이가 무슨 품이에요? 늙다니요. 아직 꽃다우신데. 은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석 달 종태는 매일 아침 은숙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숙 씨, 아침 드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점심 같이 할까요?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가고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은숙의 생일에 종태가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숙이 상자를 열자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숙 씨,
남은 인생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어요? 종태 씨, 매일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은숙이 재혼 의사를 밝히자 현우가 즉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엄마,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봤어요? 현우야, 좋은 사람이야. 나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고, 만난 지 석 달밖에 안 됐잖아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수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어. 어떻게 그래? 수아야, 5년이 짧은 시간이니? 엄마도 외로워. 이해해줘.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 못해. 난 반대야. 수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가 흥신소에 종태의 신원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의외였습니다. 특별한 정과 기록이나 의심스러운 점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종태가 이미 과거 기록을 교묘하게 정리해둔 상태였기 때문이죠. 현우는 찜찜했지만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종태가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숙 씨, 결혼 비용은 내가 낼게요. 그래도 어떡해요? 부담되실 텐데. 내 자존심이 있지. 신랑이 예식 비용도 못 내면 되겠어요? 종태가 예식장 비용과 신혼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했습니다. 은숙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경계심도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혼인신고 당일 구청 앞에서 종태가 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숙 씨, 이제 당신이 내 전부야. 은숙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요. 종태 씨, 은숙은 이 남자가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결혼 후 은숙의 강서구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숙은 종태를 위해 서재를 새로 꾸미고 좋아하는 음식을 연구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동안 아껴두었던 그릇 세트를 꺼내 정성껏 상을 차렸죠. 종태 씨, 맛있게 드세요. 이야,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복 받았어, 나. 종태가 환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신혼 첫 주 종태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주고 꽃다발을 사다 주었습니다. 밤마다 은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나도 그래요.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날 줄 몰랐어. 은숙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했습니다. 내 팔자가 이렇게 좋았나 봐. 이 나이에 이런 분 만나다니. 은숙은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시간이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챕터 2 드러나는 본색. 결혼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은숙이 2시간 넘게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종태가 좋아한다던 갈비찜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까지 빠짐없이 올렸죠. 여보, 밥 먹어요. 은숙이 환한 얼굴로 종태를 불렀습니다. 종태가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 맛보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국이 짜. 어머, 그래요? 간을 맞췄는데. 은숙이 당황해서 직접 국물을 떠 맛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끓여올게요. 금방이에요. 됐어. 입맛 없어. 종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숙은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곱씹었습니다. 숟가락도 되지 않은 갈비찜이 식탁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죠. 며칠 후 저녁 종태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느닷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숙 씨,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은숙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래. 한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5천만 원이요? 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자 붙여서 갚을 거야. 내 아들이 그 정도 신용은 있어. 그래도 5천만 원은. 우리 이제 가족 아니야? 가족끼리 도와야지. 종태가 은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바로 갚을 거야. 걱정 마. 은숙은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됐으니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숙이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능글맞게 웃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예요. 아버지가 인사드리래서 왔어요. 종태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42이라고 했지만 군살이 붙은 얼굴에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어머, 그래. 들어오렴. 은숙이 어색하게 민수를 맞았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뭐 먹을 거 없어요? 배고파서. 아, 그래. 잠깐만. 은숙이 부엌으로 가려는데 민수가 이미 반찬통을 꺼내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거 맛있겠다. 먹을게요. 민수가 반찬을 손으로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은숙은 불편했지만 새 가족이니 적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거의 매일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 거실 소파에서 자는 일도 잦았죠. 어머니, 용돈 좀요. 민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돈? 네.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요. 한 50만 원만요. 은숙이 종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종태는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알아서 하라는 듯이 말이죠. 은숙은 결국 지갑에서 돈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결혼 2달 차,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초등학생 2명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에요. 종태의 딸이었습니다. 어머, 그래. 어쩐 일이니? 저 이혼했어요. 며칠만 신세 좀 져도 될까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종태가 뒤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며칠만 있다 갈 거야. 갈 데가 없다니 어쩌겠어. 은숙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며칠이 아니라 아예 짐을 풀어버렸습니다. 방 하나를 완전히 차지하고 아이들 물건까지 들여놓았죠. 수진아, 언제까지 있을 거니?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 구하는 대로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이 없는 사이 수진은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집 곧 우리 거야. 알았지? 어느 날 은숙이 장을 보고 돌아오니 아끼던 찻잔이 깨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찻잔이었죠. 수진아,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거요? 애들이 실수로 깼어요. 어차피 낡은 거잖아요. 수진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은숙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은숙이 종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수진이네가 좀 오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애들이 좀 버릇이. 은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내 자식들 흉을 봐? 종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뭔데 내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종태가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은숙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밥이나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종태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은숙은 거실에 홀로 서서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이 사람이 원래 이랬나? 은숙은 휴대폰을 꺼내
결혼 전 종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달콤한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부엌에서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기요. 응, 왜 그러니? 애들 학원비가 급해서요.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옆에서 종태가 신문을 보다 말고 끼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손주들인데. 손주라니요. 저희가 언제. 은숙이 말하려다 종태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숙은 결국 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결혼 석 달 차 은숙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눈치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금 통장 잔고는 1억 이상 줄어들었죠. 밤마다 은숙은 화장실에 숨어 몰래 울었습니다. 수아에게, 현우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그것 봐라, 내가 뭘 했어.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은숙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불과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초췌하고 헬쑥한 노인이 거울 속에서 은숙을 바라보고 있었죠. 챕터 3 충격의 진실. 결혼 넉 달째 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은숙이 슈퍼에서 장을 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종태, 민수, 수진이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늙은이가 언제 정신 차릴지 모르잖아.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숙이 들어서자 셋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해요? 은숙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얘기 좀 했어. 종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은숙은 직감적으로 자신에 관한 이야기였음을 느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그날 저녁 종태가 서류 한 장을 은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자. 우리 이제 부부잖아. 공동명의요? 은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 나 못 믿어?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는 무슨. 결혼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종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은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종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생각은 뭘 생각해? 내가 그렇게 못 믿어? 종태가 책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은숙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옆에서 지켜보던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시는데요. 실망시키지 마세요. 민수의 눈빛이 위협적으로 빛났습니다. 수진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안 생각하시나 봐. 서운하네요. 수진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은숙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숙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안방 쪽에서 서랍 여닫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죠. 종태가 은숙의 화장대 앞에 쪼그려 앉아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요? 은숙이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종태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정리요? 거기 제 물건인데요. 부부 사이에 내 거가 어딨어. 종태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보았습니다. 종태의 손에 인감도장 케이스가 들려있는 것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은숙이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지만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죠. 박종태 씨 새 부인이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 김말자라고 해요. 종태의 전처예요. 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처요? 종태 씨가 부인하고는 사별했다고. 사별이요? 말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당신한테 꼭 해줄 말이 있어서 왔어요. 은숙은 멍한 상태로 말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당신 세 번째 피해자예요. 피해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15년 전에 당신처럼 문화센터에서 종태를 만났어요. 그때도 그 인간은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죠. 말자가 지갑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이었습니다. 보세요. 내가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첫 번째 부인도 똑같이 당했고요.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당했는데요? 처음엔 다정하고 자상하죠. 결혼하자마자 돌변해요. 그리고 자식들이 들이닥치고 돈을 뜯기 시작하고 마지막엔 집 명의를 넘기라고 해요. 은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난 넉 달간 자신이 겪은 일과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됐어요. 나는 증거 모으다가 들켜서 이혼당했고요. 말자가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세요.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녹음하세요. 돈 얘기 나올 때마다 녹음하고 문자 캡처하고 이체 내역 다 뽑아두세요. 말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지금 당장 숨기세요.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통장. 그 인간 손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말자가 돌아간 후 은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넉 달을 되짚어 보았죠. 문화센터에서의 만남, 달콤한 구애, 결혼 직후 돌변한 태도,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그날 밤 종태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은숙을 불렀습니다. 은숙 씨, 이리 와봐. 은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내일 등기소 갈 거야. 도장 준비해. 내일이요?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종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종태가 은숙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은숙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은숙이 두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종태가 코웃음을 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숙은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아픈 것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자정이 넘어 종태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숙은 살금살금 화장대로 다가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죠.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은숙은 신발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근처 모텔 간판이 보였습니다. 은숙은 그곳으로 들어가 방을 잡았습니다. 좁은 방에 앉아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새벽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죠. 은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도와줘. 챕터 4 반격의 시작. 새벽 6시 모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은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야. 문 열어.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숙이 문을 열자 수아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문자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수아가 은숙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초췌하게 부은 눈, 헬쑥해진 볼, 떨리는 손.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데 있어? 은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꺼내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엄마. 수아가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바보였어. 무슨 소리야? 천천히 말해봐.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넉 달간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결혼 직후 돌변한 종태, 빌부터 사는 자식들, 빼앗긴 돈, 어제 있었던 일까지. 수아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 봐라, 소리 들을까봐 무서웠어. 니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엄마. 수아가 은숙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연락할걸. 내가 더 찾아뵐걸. 두 모녀가 좁은 모텔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현우가 도착했습니다. 수아에게 연락을 받고 회사에 반차를 내고 달려온 것이죠. 현우가 모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은숙의 모습을 보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엄마, 그 인간이 손찌검까지 했어요? 어깨를 좀 밀쳤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현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당장 가서. 안 돼, 현우야. 그러면 우리만 불리해져. 수아가 현우를 말렸습니다. 이건 사기야, 엄마.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현우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어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대요. 지금 바로 예약할게요. 다음 날 오전 새 모자가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상담사 이준호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45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죠.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이준호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은숙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 충분합니다. 은숙이 눈물을 삼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죠. 선생님,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준호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방법이 있어요? 은숙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명예 이전은 아직 안 됐죠? 네, 제가 도장을 안 줬어요. 다행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수집이에요. 이준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녹음, 문자, 카톡, 계좌 이체 내역. 다 모아두셔야 합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으려면 이 사람들이 사기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현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녹음 앱이에요.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녹음이라니,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니, 해야 해요. 수아가 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시각 은숙의 친정 조카 최영미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20년째 하고 있는 영미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이모 나야. 영미. 영미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1라고는 믿기지 않는 당찬 모습이었죠. 영미야, 내가 어떻게. 수아가 연락했어. 이모, 대체 무슨 일이야? 영미가 상황을 듣더니 이를 갈았습니다. 그 나쁜 것들. 이모, 걱정 마. 내가 당장 등기부등본 떼서 확인해 볼게. 등기부등본? 혹시 이모 몰래 가등기 같은 거 설정했을 수도 있어. 확인해 봐야 해. 영미가 즉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몇 시간 후 영미가 돌아왔습니다. 이모, 다행이야. 아파트에 아무 권리 설정 안 됐어. 아직 깨끗해. 은숙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이야? 응. 지금이라도 지켜야 해. 내가 다 도와줄게. 영미가 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숙은 조카의 손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틀 후 은숙은 아무 일 없는 척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종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없이. 종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며칠 같이 있자고 해서. 은숙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무슨 친구? 초등학교 동창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종태가 은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은숙은 눈을 피하지 않고 태연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말이죠. 알았어. 종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부터 연기다. 정은숙, 너는 할 수 있어. 은숙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부터 은숙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고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었죠. 종태나 민수, 수진이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슬쩍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이 집 팔아서 나눠 갖는 거 언제 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잔고 얼마나 남았대요? 수진의 목소리도 녹음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곧 다 우리 거야. 종태의 목소리까지. 은숙은 밤마다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증거 수집이 끝났습니다. 녹음 파일 12개, 카카오톡 대화 캡처 23장, 계좌 이체 내역서. 은숙은 이 모든 자료를 이준호와 현우에게 전달했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준호가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고소장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현우가 은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 할게요.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날 밤이었습니다. 종태가 코를 골며 잠든 틈을 타 은숙은 마지막 작업을 했습니다. 인감도장과 중요 서류들을 모두 가방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아가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숙이 몰래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보관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았어, 엄마. 걱정 마. 수아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은숙은 집으로 돌아와 현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은숙, 이제 시작이야. 챕터 5 무너지는 가면. 고소장을 제출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종태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서였죠. 이게 뭐야? 종태가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민수와 수진도 같은 우편물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경찰서 출석하래요.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왔어요.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래.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종태가 벌떡 일어나 은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나를 고소했어? 종태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은숙은 부엌에서 나와 종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요. 은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뭘 어쨌는데? 부부 사이에 돈 좀 쓴 게 죄야? 부부 사이요? 당신한테 난 처음부터 돈줄이었잖아요. 은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종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고소야. 헛소리 하지 마. 증거요? 은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12개, 카톡 캡처 23장, 계좌, 이체 내역 전부 있어요. 종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 집 팔아서 나눠 갖자는 민수 씨 목소리, 내 통장 잔고 얼마냐고 묻는 수진 씨 목소리, 다 녹음돼 있어요. 민수와 수진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게,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가 미쳤어요? 어떻게 가족을 녹음해요? 수진이 악을 썼습니다. 가족이요? 은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한테 가족인 척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렸잖아요. 인연이 진짜. 종태가 주먹을 불끈 쥐며 다가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거기까지요. 현우가 수아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둬요. 현우가 종태 앞을 막아섰습니다. 종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에 들어와. 남의 집이요? 여긴 우리 엄마 집이에요. 수아가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경찰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접근하지 마세요. 현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편인데 쫓겨나? 말도 안 돼. 종태가 버팅겼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돼 있어요. 계속 버티실 거예요? 현우가 서류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종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이렇게 당하고 안 살아. 종태가 이를 갈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수진도 짐을 싸기 시작했죠. 1시간 후 종태 일가가 짐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수진이 은숙을 노려보며 내뱉었습니다. 두고 봐요, 어머니. 이렇게 당하고 안 살아요. 그래요. 두고 보죠. 은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증거인멸하면 돼. 현우가 민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민수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종태가 마지막으로 은숙을 쏘아보았습니다. 후회할 거야. 평생. 후회는 당신이나 하세요. 은숙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종태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은숙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종태가 조사를 받고 있었죠.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박종태 씨, 과거에 2차례 결혼 기록이 있네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두 분 다 이혼 사유가 재산 문제였던데요. 종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성격 차이였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김말자가 들어왔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말자가 종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똑같이 당했잖아. 15년 전에. 이 여자가 왜 여기서 나와? 종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형사가 종태를 제지했습니다. 김말자 씨는 증인으로 출석하셨어요. 피해 사례를 증언하러요. 말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남자는 늘 같은 수법을 써요. 문화센터에서 혼자 사는 여자를 물색하고 달콤하게 구애하고 결혼하자마자 돌변해요. 말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자식들 끌어들여서 돈 뜯고 진명에 넘기라고 협박하고 나도 집 팔아서 다 뺏기고 쫓겨났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 여자가 미쳐서 지어낸 거라고. 종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진명에 넘기면
바로 팔아치우자. 종태의 육성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종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2달 후 법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종태를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은숙이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사기 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종태가 뒤를 돌아보며 은숙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눈을 피하지 않았죠. 민사재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은숙은 종태와 민수를 상대로 1억 2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현우가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은숙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숙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넉 달간 타인에게 점령당했던 자신의 집이었죠. 은숙은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자신만의 공기였습니다. 은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은숙은 아끼던 찻잔을 꺼냈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내 것이야. 은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챕터 6 쓰러진 나무. 재판에서 이긴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은숙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은숙이 혼잣말을 하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한 두통이 밀려왔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지러워. 은숙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은숙의 몸이 쓰러졌습니다. 오전 10시 수아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같이 점심 먹기로 약속했거든요. 엄마,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수아가 부엌으로 들어서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은숙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깨진 커피잔 조각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죠. 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응급실로 이송된 은숙은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우가 헐레벌떡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아가 복도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엄마 어떻대? 아직 검사 중이야. 오빠, 엄마가 갑자기. 수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저희가 자녀예요. 엄마 어떻습니까? 현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 뇌나 심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쓰러지신 거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발작입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셨어요.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현우와 수아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네, 좀 많이. 그렇군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해요. 병실로 옮겨진 은숙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죠. 고개를 돌리니 현우와 수아가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들어? 수아가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엄마, 쓰러지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은숙이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이주는 입원해야 한대요. 이주나? 그렇게까지. 엄마, 제발 좀 쉬어. 몸이 이렇게 됐는데도 모르겠어? 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아야, 엄마한테 왜 그래? 현우가 동생을 말렸습니다. 오빠야말로. 엄마 재혼할 때 그렇게 반대만 하더니 정작 엄마가 힘들 때는 뭐 했어? 수아가 쏘아붙였습니다. 뭐, 나는 바빠서 자주 못 온 거잖아. 너는 뭐가 달라? 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했어. 연락만 하면 뭐해? 직접 와서 봐야지. 두 남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은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해. 현우와 수아가 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구나.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수아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현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현우와 수아가 병원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하나씩 들고 있었죠. 수아야, 아까는 미안했어.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 나도 엄마 재혼 반대만 하고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래. 내 바쁘다고 엄마한테 자주 전화도 못했어.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현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잘하자. 엄마 퇴원할 때까지 번갈아 간병하고 퇴원 후에도 자주 찾아뵙자. 그래, 오빠. 그러자. 두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현우가 회사에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수아도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을 시어머니께 맡겼죠. 두 남매가 번갈아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이번 5일째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정 선생님, 저예요. 김말자였습니다. 은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말자 씨. 어떻게 여기를? 수아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재판에서 이겼다고 듣고 축하하러 가려 했는데 입원하셨다길래 바로 왔어요. 말자가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말자 씨야말로. 그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말자 씨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은숙이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때 쓰러져서 한 달이나 입원했었어요. 정말요? 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회복해요. 말자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잘 싸웠어요. 증거도 확보하고 재판도 이기고. 대단해요. 말자 씨가 알려줬잖아요. 그 조언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였죠. 이번 10일째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정은숙 씨 상태가 많이 안정됐어요. 모레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은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은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지. 퇴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현우와 수아가 양쪽에서 은숙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죠. 이모, 여기요. 영미가 차 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미야, 고마워.
은숙이 영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은숙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2주 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였죠. 날씨 좋다. 은숙이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은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와 수아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의 품에 안긴 채 은숙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챕터 7 새로운 의미. 퇴원 후 2주가 흘렀습니다. 은숙은 집에서 푹 쉬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죠. 매일 아침 현우가 출근 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어. 너야말로 바쁠 텐데 매일 전화하고. 이 정도는 해야죠.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들를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 수아도 이틀에 한 번씩 반찬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죠. 엄마, 나야. 오늘은 갈치조림 해왔어. 어머, 또 해왔어? 내가 더 바쁠 텐데. 엄마 챙기는 게 더 중요하지. 자, 맛있게 먹어. 손녀, 손자들도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와서 우리 집에 놀러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이들의 목소리에 은숙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래,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어. 금방 갈게. 어느 날 오후 은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죠. 나처럼 당한 사람이 또 있을 거야. 말자 씨 말고도 분명히. 은숙은 휴대폰을 꺼내 법률구조공단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상담사님. 정은숙이에요. 아, 선생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물어볼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저처럼 황혼, 재혼 사기당한 분들 모임 같은 게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있습니다. 피해자 자조 모임이라고 해서 한 달에 2번 모여요. 거기 참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은숙은 구청 복지관 2층 회의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10명 남짓한 여성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50 후반에서 70 초반 사이로 보였죠.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요? 모임 대표로 보이는 여성이 일어나 은숙을 맞았습니다. 네, 정은숙이라고 해요. 이준호 상담사님 소개로 왔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박정희예요. 이 모임 대표를 맡고 있어요. 앉으세요. 은숙이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안고 있지만 숨기려 애쓰는 얼굴들이었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니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해볼까요? 대표의 말에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김순자 64이에요. 3년 전에 재혼했다가 집이랑 땅 다 뺏기고 이혼했어요. 이명숙이에요. 67이요. 저는 5년 전에 당했는데 아직도 소송 중이에요. 박영순이에요. 71요. 남편인 줄 알았는데 범죄자였어요. 영순이 말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앉은 여성이 등을 토닥여 주었죠. 은숙의 차례가 왔습니다. 정은숙이에요. 63이고요. 올해 초에 재혼했다가 넉 달 만에 사기인 걸 알았어요. 어머, 빨리 아셨네요. 전처분이 찾아와서 알려주셨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저도 다 뺏겼을 거예요. 은숙이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주었습니다. 모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죠. 그래서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상대방은 징역 3년 받았고 민사에서 배상 판결도 받았어요. 어머, 대단하시다. 증거를 어떻게 모으셨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은숙은 자신이 어떻게 녹음하고 서류를 챙겼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도 녹음하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했어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자녀들이 도와줘서 할 수 있었어요. 모임이 끝난 후 대표 정희가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정 선생님,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이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이력을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로 35년 근무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혹시 저희 모임에서 상담 봉사 해주실 의향 있으세요? 상담 봉사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처럼 경험도 있고 교육 경력도 있으신 분이 상담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은숙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선생님은 직접 겪으셨잖아요. 그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의견을 물었죠. 엄마,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의미 있잖아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나도 찬성이야, 엄마. 근데 무리하지는 마. 수아도 동의했습니다. 은숙은 자원봉사 상담원으로 활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준호의 도움으로 간단한 법률 상담 교육도 받았죠. 선생님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이에요. 피해자분들은 누군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받아요. 알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숙이 처음 상담한 피해자는 62의 박순옥이었습니다. 은숙과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재산 7천만 원을 빼앗긴 상태였죠. 남편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요? 순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숙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어떻게 견디셨어요? 혼자가 아니라서요. 자녀들이 도와줬고 이 모임분들이 힘이 됐어요. 저는 자녀가 없어요. 혼자예요. 순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은숙이 순옥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같이 증거 모으고 싸워요. 제가 도와줄게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면 할 수 있어요. 순옥의 눈에 희미하게 빛이 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은숙은 순옥의 상담을 맡았습니다. 증거 수집하는 법, 녹음하는 요령, 서류 챙기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죠. 이렇게 휴대폰 녹음 버튼 누르시고요. 주머니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게 되나요? 돼요. 저도 이렇게 했어요. 고소장 작성도 함께 했습니다. 이준호가 법률 자문을 해주었죠. 석 달 후 순옥의 사건도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판결 결과를 듣고 순옥이 은숙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이겼어요. 이겼어요. 순옥이 은숙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잘했어요, 순옥 씨. 정말 잘했어요. 은숙도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순옥 씨 덕분에 내 아픔의 의미를 찾았어요. 두 여자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숙의 봉사활동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죠. 정은숙 선생님이시죠? 인터뷰 요청드려도 될까요? 인터뷰요? 저한테요? 네. 황혼 재혼 사기 피해를 극복하고 봉사자로 활동하시는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어서요. 은숙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게 부끄럽기도 했죠.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자가 은숙의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했죠. 선생님, 지금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길이 있어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황혼 사기 피해에서 봉사자로 63세 여성의 재기.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상담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은숙은 정성껏 응대했죠. 네, 정은숙이에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바빠진 일상 속에서도 은숙은 활력을 찾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네. 은숙의 눈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사명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챕터 8 당당한 한마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4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죠. 구청 대강당에서 자조 모임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표 정희가 단상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객석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 가족들, 봉사자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이제 지난 1년간 가장 열심히 활동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숙 선생님 나와주세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숙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눈빛이 맑고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숙입니다. 은숙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 피해자로 왔습니다. 남편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진 상태였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사기를 당하다니 내가 얼마나 바보였나 싶었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근데 이 모임에 와서 알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똑똑한 분들, 사회에서 인정받던 분들도 당하셨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걸. 나쁜 건 우리를 속인 사람들이지 사랑을 믿은 우리가 아니라는 걸. 은숙이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23분을 상담했습니다. 그중 15분이 법적 대응에 성공하셨어요. 그분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치유받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숙이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은숙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생존자입니다. 객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 옆에 서 있던 10명의 여성들이 은숙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은숙이 상담한 피해자들이었죠. 이제는 당당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뒷자리에서 현우와 수아가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녀 민지와 손자 준이도 함께였죠. 엄마 진짜 멋있다.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엄마 맞아? 현우도 콧등이 시큰거렸습니다. 할머니 짱이야. 5살 민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죠.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은숙의 퇴원 1주년과 봉사활동 1주년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죠. 엄마, 오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현우가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무 떨려서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 은숙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건강 챙기셔야죠. 수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쁜 게 좋아.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은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재혼하기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래, 그런가? 진짜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야. 민지가 은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지가 뭐가 되고 싶은데? 사람 도와주는 사람. 어머, 우리 손녀 기특해라. 은숙이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온 은숙이 거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돌아가신 첫 남편 영정 사진, 자녀들과 손녀, 손자들 가족 사진, 그리고 자조 모임 여성들과 찍은 단체 사진. 은숙이 첫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지? 은숙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한때 바보 같은 짓도 했어. 당신 없이 너무 외로워서 아무나 붙잡았나 봐.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 아이들도 잘 챙겨주고 나도 할 일이 생겼어. 걱정 마. 창문으로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며칠 후 은숙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정은숙 씨 되시죠? 경찰서인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박종태 씨가 건강 악화로 가석방되었다는 통보드립니다. 은숙의 심장이 잠시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숙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어. 은숙이 담담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그 이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손녀 민지가 놀러 왔습니다. 은숙과 민지가 베란다에서 화분에 꽃을 심고 있었죠.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야? 이건 제라늄이야. 빨간 꽃이 예쁘지? 응, 예뻐. 민지가 흙을 파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왜 결혼 안 해? 은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전에 결혼했었어. 근데 이제 안 해도 돼. 왜? 할머니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필요 없어. 너랑 이렇게 꽃 심는 게 더 좋아. 나도 이게 더 좋아. 민지가 은숙을 꼭 안았습니다. 은숙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지 사랑해. 나도 할머니 사랑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숙이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봄 공기가 밀려 들어왔죠. 오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오전에 상담 2건, 오후에 손녀 민지 학예회, 저녁에 자조 모임, 정기 모임.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은숙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멈춰섰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은숙 63살면서 지금이 제일 나답게 사는 것 같아. 은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서 내려 단지를 걸어 나갔죠. 따스한 봄 햇살이 은숙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오늘 상담할 피해자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생존자를 만들러 가는 길이었죠. 은숙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당한 걸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끝. 정은숙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63세 찾아온 사랑이 재앙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은숙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고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분들의 외로움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먹어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고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있어도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으니 매일 찾아올 수는 없죠. 그래서 누군가 다정하게 손을 내밀면 덥석 잡고 싶어집니다. 이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뜁니다. 은숙이 그랬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남자가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무릎 꿇고 청혼하니 마음이 녹았죠. 자녀들이 반대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외로움에 휩쓸려 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은숙처럼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함께하고 싶다는 말에 취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한두 달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황혼 재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황혼 재혼이 많이 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배우자 없이 20년, 30년을 혼자 살아야 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니까요.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 재혼에는 젊었을 때와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모아온 재산이 있고 자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많죠. 그래서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 틈을 노립니다. 은숙을 속인 종태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하고 달콤하게 구애하고 결혼하자마자 재산을 빼앗는 수법을 여러 번 써왔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합니다. 아니,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다정하고 자상해 보입니다. 그게 그들의 무기니까요. 황혼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최소 1년은 만나보세요. 상대방의 가족관계, 재산 상태, 과거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녀들이 반대하면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왜 반대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재산 문제는 결혼 전에 확실히 정리해 두세요. 사랑과 재산은 별개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이 상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숙이 넉 달이나 혼자 참은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에게 그것 봐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결혼했으니 잘못을 인정하기가 부끄러웠던 거죠. 체면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여러분, 체면이 뭐라고 그걸 지키다가 인생을 망칩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인정하면 됩니다. 실수를 했으면 고치면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미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문가에게.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체면 차리다가 더 큰 화를 당합니다. 은숙도 말자가 찾아와서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집까지 빼앗겼을 겁니다. 늦었지만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다행히 재산을 지킬 수 있었죠. 네 번째는 증거의 중요성입니다. 요즘 세상은 말로만 되는 게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은숙이 종태를 이길 수 있었던 건 증거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녹음하고 문자 캡처하고 이체 내역을 뽑아두었죠. 여러분,
혹시 지금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증거를 모으세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활용하세요. 카카오톡 대화는 캡처해 두세요. 돈이 오간 내역은 꼭 보관하세요.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때 이 증거들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숙의 자녀들은 처음에 어머니의 재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했고 결국 일이 터진 후에야 달려왔죠. 병원에서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누가 더 어머니를 못 챙겼느냐며 책임을 미루었죠. 하지만 결국 화해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죠. 은숙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가족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 편이 되어주는 건 가족입니다. 힘들 때 손 내밀어주고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죠. 자녀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찾아뵈세요. 부모님이 외롭지 않게 해드리세요. 은숙처럼 외로움에 지쳐 아무나 붙잡는 일이 없도록요.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말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힘들면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해 주셔야 알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시 일어서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숙은 쓰러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져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에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위한 힘으로 바꾼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아 세상을 원망하며 살거나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쓰러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일어서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바닥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숙은 일어서고 나서야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치유받았죠. 일곱 번째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숙은 63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나답게 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따라 살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던 시간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스스로 빛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짐만 된다고 여기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은숙처럼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숙은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생존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 부당한 일, 가슴 아픈 일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피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평생 피해자로 살아야 합니다.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바뀌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일어서기로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생존자가 됩니다. 그리고 생존자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에 흔들리지 마시고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시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정은숙처럼요. 감사합니다.